네, 7월 1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생각보다 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는 상당한 기대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CPI가 발표가 됐어요. 3.0%, 이 3%가 나와줬습니다. 이 전년 대비 3%, 이게 시장의 예측치가 3.1%였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예측치보다 오히려 더 낮게, 사실 3.1도 잘 나온 거죠. 이 전달에 5월 같은 경우에 4%였는데 4%였던 것이 3.1로 예측이 됐는데 3으로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더 둔화되고 있군 하면서 이제 3이라는 숫자가 현실화가 되면서 이게 지금 2021년 3월 이후의 최저치거든요. 특히 이제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가 2%다 보니까 3이라는 숫자도 뭐 여전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주간 이제 CPI에 이어서 PPI도 발표가 되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번 주에 공개가 되는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상황이 상대적으로 크게 완화가 되면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 상황을 확인해 줬다. 그래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등해 줬고, 지금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시장의 어떤 안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조금 높아요. 4%대 후반입니다. 4.8%.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치 5%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이래저래 조금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물가가 16.7%가 빠졌고 휘발유 가격은 26.8% 폭락을 했습니다. 작년 딱 1년 전에 이제 9% 찍었을 때 모두를 다 막 희겁하게 만들었고,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해 봄부터 막 펌프질이 되면서 엄청 올랐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많이 빠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CPI,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이 코어 지수가 너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 에너지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물가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도하면 안 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장의 어떤 정서를 좀 보자라면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7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지금 92.4%,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 지금 이번에 3%가 나와주긴 했지만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일단 연내 두 번이라는 나름의 계획과 의지를 공표한 상황인데, 지금 3% 나왔다고 갑자기 7월 FOMC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걸 갑자기 금리 인상 안 하진 않을 것 같아, 이런 정서가 우세한 거죠. 일단 7월엔 한다, 이거는 기정사실처럼 확인되고 있는 건데, 재밌는 거는 9월 상황이에요. 지금 여차하면 연준이 계속 이제 연내 두 번 금리 인상 의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여차하면 7월에 이어서 9월 연타로 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 이게 조금 시장에는 부담감으로 느껴졌던 건데 지금 9월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82.2%로 CME 페드워치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한 번 올리고 말 것 같은데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어쩌면 7월이 마지막에도 될 수 있겠다. 이제 7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하고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빠르면 연말, 늦어도 이제 내년 초부터는 금리 인하 시즌으로 접어들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지금 피어오르고 있다. 그게 증시를 조금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도 긍정적인 포인트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이 5월 말 이후부터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미미하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보다는 그냥 연착륙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지금 뉘앙스가 또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경로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근거들이 존재한다,
라일 브레이너드 전 연준 부의장이자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죠. 경제정책 총사령관,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경착륙, 연착륙, 뭐 무착륙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연착륙 가능성 뭐 이렇게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는 어떤 의도성이 좀 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또 제시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건 비트코인이 이런 조금 긍정적인 뉘앙스들을 차트에 온전히 지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굉장히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와리가리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3만 달러 위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여전히 CPI 이 호재성 기운들을 주입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건 누구 때문이다? 괴리 갠슬러, 이 쭈꾸미 대가리 때문이었다 라는 점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켓 우페드예 같은 경우에는 31,000달러 위로 가격을 유지할 경우에는 32,400달러 그리고 나서 4만 달러까지 랠리가 가능해. 중요한 거는 31,000달러 돌파 지지. 지금 연고점이 31,500달러까지 나와줬으니까 여기만 잘 지지받아주면 4만 달러까지는 열려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29,500달러가 깨질 경우가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자리한 28,3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킹크님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김용빈님 어서 오세요. 이건 캡틴 5빅인데 지금 8시간 차트예요. 8시간 차트를 통해서 두 가지 패턴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이 이제 강세 페넌트 패턴, 오른쪽이 강세 렉탱글 패턴, 정사각형 직사각형 패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 모두 이제 강세 패턴이기 때문에 8시간 차트 단기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3,000달러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33,000달러, 34,000달러 조만간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패턴 분석을 통해서 견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에 지금 8시간 차트를 통해서 두 가지 강세 패턴 해석이 가능하다, 뭐 이런 점으로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투자은행 베렌베르크가 요즘에 조금 이런저런 전폭적인 얘기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비트코인 내년 4월 이제 반감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자리하고 있고, 또 대형 기관들의 수요 확대,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출시한 거, 출시 승인 요청을 한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치 이 두 가지 호재성 상황에 발맞춰서 56,60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기존의 430달러에서 510달러로 24% 잠재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걸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흔들리곤 있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지금 이런 투자은행들과 기관들도 반감기 전에 내년 4월 이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특히 비트코인 반감기, 네 번째 반감기가 지난 세 번 반감기를 걸쳐서 보여줬던 약간 의미 있는 일관성 있는 패턴들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이 반복성에 대해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두 가지 상황,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년 4월 전에 이제 연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겠죠. 이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된다라면 이건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와 맞물려서 이제 시너지까지 내게 될 거기 때문에 56,6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56,600달러로 간다라는 거는 전고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이유가 되면 이제 뻔하죠. 이제 10만 달러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갈 수 있다, 아니다, 저항받고 좀 더 빠질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논쟁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베른베르크 같은 경우에도 나름 그 전폭적인 비트코인 전망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크 마틴, 이 벤처코인리스트 애널리스트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에는 1년 동안 긍정적인 시장 정서가 성형성이 될 거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단 한 번도 로그인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열렬한
이 다이하드 비트코인 서포터가 될 거다, 열렬한 지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형성이 되면 이 자산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에이전시들은 투자금의 1에서 2% 정도를 비트코인에 포트폴리오 할당해라, 이런 권유를 할 거고, 시간이 좀만 더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거야. 뭐를?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확인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다들 이제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이 상승률이나 그런 속도가 낮은 것 같지만 한번 올라가면은 이게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런 힘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비트코인이 가장 그래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뭣도 모르면 그냥 비트코인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 사고 폭등했을 때 팔아, 그러면은 적어도 몇십 프로 수익 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흔했잖아요, 강세장 때. 그래서 그러니까 강세장 진행 와중에도 일시적으로 폭락 나오고 조정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만만한 게 좀 비트코인이기도 하고, 이렇게 단타에 자신이 없거나 뭔가 이렇게 아주 중장기에만 조금 몰빵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단타 그냥 비트코인으로 하셔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저처럼 이렇게 조금 단타에 관심과 소질이 없는 사람, 시간도 좀 이렇게 차트에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리플 묵혀놓고 있다가 급반등 나올 때 단기 하는 물량, 단기 대응 물량들은 팔아버리면 그게 사실 수익률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루크 마틴이 가장 수익률 좋은 자산이 비트코인이 될 거라는 거를 확인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조금 좀 재미있게 더 들렸던 것 같아요. 아, 게리 겐슬러 진짜 나쁜 새끼입니다. 그냥 가만히나 좀 있지, 뭔가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블랙록, 피델리티를 비롯한 월가의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하면서 코인베이스를 감시거래 계약 대상자로 지목을 한 걸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리스크 관리가 부족하다. 아니, 리스크 관리가 부족한 걸 알면서 코인베이스의 IPO를 지금 승인한 거잖아요, SEC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복수의 서비스를 같이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IPO 승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게리 겐슬러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정치적인 멘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겐슬러 같은 경우에 이번에 CPI 호재를 비트코인이 조금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데는 딱 요 멘트가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슬러의 이런 뻘짓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유럽의 첫 비트코인 ETF가 이제 이번 달에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영국 자산운용사 자코비. 여기서 이제 핵심은, 첫 번째는 유럽의 첫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게 영국 기반의 자산운용사, 영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 유로넥스 암스테르담 거래소, 티커는 Bcoin, BCOIN으로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작년 7월에 출시가 되려고 그랬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이 FTX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막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출시가 지연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즘에 하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건 뭐 말하는 거야? 현물 말하는 거야? 뭐야? 왜 현물 표시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봤는데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이 자코비의 공동 창업자 피터 레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등장했던 디지털 자산 상장 지수 상품들은 기초 자산 자체가 아닌 채권을 부유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왔다. 그래서 다수의 발행자들은 ETN을 출시해 놓고 ETF라는 용어로 잘못 사용돼 왔어. 그래서 ETN, 뭐 ETP 상품들은 굉장히 유럽에 많잖아요. 특히 이 암스테르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N, ETP 상품들 많이 있는데, 뭐 ETF 출시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건 ETF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비트코인 ETF는 이번에 우리가 출시하게 되는 그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ETF는 ETN과 달리 거래 상대방의 리스크를 적용할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고 레버리지 적용, 또 파생 상품 활용 등이 불가한 상품이야.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죠. 기초 자산 자체가 아닌 채권으로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초 자산에 기반을 한다라는 거니까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특히 이제 영국 기반의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 우리한테는 상당한 의미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 파트 2에서도 제가 지금 영국을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파트 2에서도 이제 영국이 등장할 건데, 그래서 영국 기반이라는 거. 미국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나서서 계속 지금 딴지를 놓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건 대체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미국에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유럽에서 특히 다시 한번 금융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노리고 있는 영국 기반의 또 자산 운용사에서 이게 지금 출시가 된다라는 거.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재밌죠? 지금 재밌는 상황이 미국 밖에서는 상당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돈도 많이 들어와요. 같은 기사에 들어와 있는 건데, 지금 유럽 최근 18개월 동안 유럽 디지털 자산 ETP에 들어온 순유입액이 4억 8,800만 달러. 이 유럽 디지털 자산 ETP 자산이 43억 유로라고 합니다. 2021년 말에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105억 유로.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앞으로 더 커질 거고, 강세장이 오면 올수록 이런 최고치 역시 경신이 될 거고,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유럽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ETF가 왜 현물이라는 표현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초 자산에 근거를 한다라는 걸 보니까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아직 개념이 모호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 뭐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현물 ETF로 보이는 유럽의 첫 비트코인 ETF가 이제 이번 달에 상장이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자산 운용사가 자코비가 출시를 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밈 재밌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좀 국가 자체가 부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봤듯이 부채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확고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부채 한도 풀어가면서 돈 찍어내면서 채권 발행하면서 빚으로 나라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미국의 경제라는 거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채굴이 이미 92.5%가 채굴이 됐잖아요. 그런데 반감기는 앞으로 100년 이상 더 이어질 거고, 그럼 이게 가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토털 서플라이는 정해진 데다가 이미 채굴도 어마어마하게 90% 이상이 됐어. 근데 봐봐, 미국 경제, 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이게 다 부채로 지금 백업이 되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지금 이 이미지 한 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